자,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진우입니다.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꼭 질문을 받는 게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해요? 뭐 이런 질문들 갖다 많이 받아요. 네. 저는 지금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회사를 해서 그 회사가 한국 FDA나 US FDA의 의약품 허가를 받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나는 사입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학부를 갖다 경영학을 하고 그 다음에 MBA를 UCLA에서 한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 열심히 잘 돈을 벌다가 갑자기 전공을 바꿔서 HCI라고 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게 89년도에 했어요. 89년도에 시작을 갖다 했는데 HCI라고 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쓰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들이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면은 아날로그인 사람이 디지털인 기기를 쓰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사람이 편하고 즐겁게 쓸 수 있게 해주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걸 갖다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하는 거를 다루는 분야가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하는 분야이고요. 저희는 대부분은 전산과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한 98% 정도는 전산과에서 하시고 그 2% 중에 한 0.1%가 경영학과에서 그걸 할 거야. 전 세계 잘 못 봤어요. 경영학과에서 하시는 분은.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그걸 하게 됐는데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은 그 HCI 중에서 C자 가운데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그 C자를 AI로 바꿨어요. 그래서 Human AI Interaction을 해서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하고 AI 시스템은 굉장히 다를 거다. 그렇다면은 AI 시스템에 잘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들을 했고요. 제가 이 치료제 만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현대 자동차랑 같이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는 음성 AI 시스템 개발하는 거를 했어요. 그게 지금 탑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폴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UI UX 설계하는 걸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 딴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창업한 지가 5년 5개월이 됐습니다. 5년 5개월이 됐는데 그 5년 5개월 동안 매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그 나이 55세 때 이 창업을 딱 하면서 이걸 내가 왜 이걸 갖다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많이 후회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감사하고 후회하는 거는 매일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매일 펀딩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걸 갖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디지털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걸 개발하고 실제로 그거를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프로덕트를 낸다. 이제 그럼 프로덕트 내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걸립니다. 인허가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POC를 만든다. Proof of Concept. 이게 작동한다. 라는 걸 갖다가 만들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그림이에요. 제가 보는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1세대는 케미칼, 스몰 몰레큘 대상으로 하는 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바이오지네릭이었고, 3세대가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요, 혹시 실리콘밸리를 가거나 한국 여의도를 가면은 이 디지털 헬스라는 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펀딩 받는 회사들이나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이 디지털 헬스 하는 회사들을 갖다가 찾고 있어서, 현재 상태는 디지털 헬스인데 저는 2025년 정도 되면 메타 헬스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졸업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메타 헬스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디지털 헬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WHO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어와 큐어,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특정 질환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건강을 돕는 이 케어하고 큐어 전체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디지털 헬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크고요. 진단서부터 치료 그리고 예후 모니터링까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만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디지털 헬스? 이거 원격 의료 아니야?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다면, 우리가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이 대면 의료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언택트 메디슨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USFDA가 2020년 4월 달에 어떤 특례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특례 조치가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런 5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US 테리토리 안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또 본인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도 치료제로 팔 수 있다. 엄청난 사실 특례 조치이거든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15년씩 걸리는데 할 필요 없다. 코로나 창궐하는 동안에만 근데 해당된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할 정도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센싱과 AI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이 됐고, 저희는 이것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 쪽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스크린은 아마 익숙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이죠. 작년에 동경올림픽 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양궁 선수가 활사위를 갖다가 겨누고 있는 그 장면인데, 밑에 보면 그린색 파형이 있습니다. 저 파형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형은 심박변이도예요. 그런데 저 민감한 시기에 우리 대표 선수한테 패치를 붙였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물질을 먹였나? 아니겠죠. 어떻게 했냐면, 저기에서 송출되는 방송용 카메라의 영상을 보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던 거예요, 장치가. 오로지 필요한 인풋은 저 영상 카메라로 찍혀서 방송되고 송출되고 있는 저 영상만 있으면 돼요. 저 영상만 있으면은 저 사람의 심박변이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디지털 치료의 견인차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USFDA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갖다 했고요.
얼마 전에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에 US FDA가 자, 이제부터 케미칼 베이스던 또는 지네틱 베이스던 똑같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병을 치료해도 지네틱 베이스나 케미칼 베이스하고 똑같이 쳐주겠다. 똑같이 쳐주겠다의 의미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시고 그러면은 보험 수가가 있어서 본인이 그걸 쓰고 보험 신청해 가지고 클레임 받아서 다시 리펀드 받는 그런 걸 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생각을 했고 그냥 기대 반 우려 반 그랬었는데 2020년도 바로 그 다음에 US FDA가 봐라 이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인데 이게 아킬리에 엔데버라고 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리에 엔데버라고 하는 치료제에다가 이노갈 줘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치료제가 지금 이노갈 막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수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내년 빠르면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품목허가 약품으로서의 품목허가를 받는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은 우리 그 보험평가라는 심평원에서 이 정도면 얼마의 수가로 쳐주겠다 하는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빠르면 내후년 말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사듯이 우리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가가지고 치료제 다운받아서 액티베이트 시키고 의사 처방전으로 액티베이트 시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그런 디지털 헬스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인 세대 변화를 보게 되면 저는 아까 전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되게 비슷하구나 이 분야도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디지털 치료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메디컬 AI라고 하는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은 주로 진단 쪽, 특히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fMRI 데이터, CT 데이터, 엑스레이 데이터 이런 영상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판독을 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심각도 그리고 서브타입을 측정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 진단 도구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는 DTX라고 하는 게 이제 요새 무지하게 하여튼 유행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 쪽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MOA,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풍부한 임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DTX라고 그러고 아까 청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이쪽에서도 read and write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ead and write라고 하는 게 우리 이쪽에서 보면 medical AI가 read 하는 거고 그 다음에 write가 DTX가 write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세대 DTX에서 DTNAX는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라노스틱스 저희 주식회사 하이는 이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은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설명이 되고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자산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우리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파트, 요 파트죠. 요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청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리드 파트예요. 리드 파트여서 여기에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 심각도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실제 그 심각도를 갖다 가지고서 어떤 서브 타입으로 전이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측정하는 게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 파트고요. 이 세라피틱 에이전트 파트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형태의 치료 머티리얼을 환자한테 직접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을 우리가 세라피틱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형태의 트리트먼트를 제공하고 제공한 트리트먼트가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측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선순환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게 이 디지털 세라노스틱스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고요. 저희는 바이오마커 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HRV, 아까 양궁 선수 보셨던 그 RPPG 센서를 가지고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심박 변이도를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 트래커 해서 눈동자 움직임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이스 마커라고 해서 실제 사람들의 음성 속에 들어가 있는 음향적인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현재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별도의 디바이스나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비싼 스마트폰일 필요 없습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이어도 충분히 잘 작동을 합니다. 이게 디지털 바이오마커 파트고요. 세라피틱 에이전트 쪽에서는 저희가 대화형 에이전트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봇,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는, 그리고 또는 하이브리드 봇이라고 해서 음성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내고 받는 그런 형태의 봇들을 갖다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역시 다른 추가적인 장비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라노스틱스는 별도의 장비가 없이 환자 자신의 스마트폰이 결국 치료 도구이고 진단 도구가 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제를 갖다 의미하고요. 이런 거의 장점을 갖다가 든다면 첫 번째는 진단 정확도의 향상률입니다. 이게 전부 다 AI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는 양질의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에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갖다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저희는 환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동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간단한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대한신경학회 산하에 있는 대한치매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학회에 가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마커 중에서 어르신들의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알츠가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의 현재까지의 선별 정확도가 본인 핸드폰만 가지고 진행하는데 80.8%예요. 80.8%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80.8%의 데이터를 한 몇십 개, 몇백 개 정도 더 얹었더니 그 정확도가 88.6%까지 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원인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어떤 게 있냐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데모를 가져오긴 했는데 넘어가서 이걸 먼저 볼게요. 하나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시선 추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은 스마트폰 상에서 요 까만 점이 궤적을 그리며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요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같이 따라가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64세 정상군 분이신데요. 이분은 실제로 따라서 가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가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셨나요? 이렇게 얼추 쫓아갑니다. 얼추 쫓아가시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쫓아가시는 건 아니세요? 이분은 인지저하의심군이고 62세신데요. 이분 궤적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궤적과 궤적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가지고서 얼마만큼이나 편차가 어느 시점에서 컸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현대 경도 인지 장애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쓰는 게 보이스 마커를 갖다가 쓰는데요. 이 보이스 마커 중에서 아마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상군 남자 67세 어르신이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뭘 갖다 우리가 시켰냐면 왼쪽에 있는 콩쥐팥쥐 맞죠? 콩쥐팥쥐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들리는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드 파트가 아까 그런 파트고요. 라이트 파트는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지표 하나만 들어라 그러면 이 컴플라이언스 레이트를 듭니다. 컴플라이언스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났을 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버텼나. 그게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신 그걸 그대로 다 했나. 이게 컴플리션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디지털 치료제의 이 컴플라이언스 레이트가 되게 낮아요. 왜 낮냐면 이분들이 환자들이시니까 일반인도 아닌데 환자이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 다 불편하신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상인보다 더 힘들긴 마련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10% 미만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종료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 폼이라고 하는 ADHD 치료제고요. 8주짜리 인터벤션인데 8주짜리 인터벤션의 리텐션 레이트가 88.4%고 그 다음에 컴플리션 레이트가 69.3%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치료 효과를 갖다 내기에는 충분한 그런 높은 수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HCI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도 높은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용자들에게 치료에 같이 가담하셔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따라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고민을 갖다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그런 고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는 지금 이 총 6가지의 디지털 표적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2가지가 저희 주력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가지는 저희의 차세대 먹거리이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2가지는 저희의 차차세대 먹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리본이라고 하는 치료제인데 폐경기 여성들의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폐경기 여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현재 품목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노인성 난청 치료제인데요. 아마 집에 어르신들 계시면은 한 70세 넘어가시면은 난청이 거의 많이 오십니다. 난청이 오시면은 보청기를 보통 사러 가시는데 보청기가 되게 비싸요. 비싼 거는 한쪽에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럼 양쪽 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써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저가형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 스마트폰에 공짜로 딸려 나오는 이어폰만 가지고 이 노인성 난청을 치료해보자 라는 걸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차차 세대 먹거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실제로 ADHD를 갖다 치료할 수 있을까를 갖다 도와주는 치료제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요 두 가지는 현재 저희가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실증 서비스하고 시범 서비스도 완료가 돼서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앵자이렉스라고 하고 있는 정서 장애 치료제는 저희 범불안 장애, General Anxiety Disorder, GAD라고 하는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US FDA의 특례 조치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를 했고요. 치료제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을 1상, 2상, 3상을 다 마무리하고 식약처에 품목 허가용 임상시험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펀딩을 받아서 확증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 요 앵자이렉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지장애 알츠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가 알츠가드라고 하는 치료제고요. 이 치료제는 저희가 일본 제약회사 중에 치매 쪽으로는 알리셉트라고 제일 많은 치료제를 글로벌하게 파는 에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자이라는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에자이가 독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갖다 하고 있는 게 현재 디지털 세라노스틱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뭘까? 디지털의 다음은 뭘까? 제가 다음은 이렇게 쭉 띄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관심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디지털의 다음 단계로 가면 저는 이 디지털 세라노스틱스하고 생명과학 간에 중요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세라노스틱스는 지금 제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환자들하고 대면을 해서 인간 환자들하고 대면을 해서 진행을 갖다 하고 있고 임상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read and write, 어떻게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하는 부분과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안전하고 유효한 그런 치료제를 제공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트에 우리 바이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물론 좀 더 타임 프레임이 조금 더 멀리 길게 보고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현실성 있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실효성 있는 걸 갖다가 빨리 진행을 갖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마커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현재는 저희는 디지털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중점으로 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의 양 미간에 있는 피부의 색깔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서 HRB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츠가드에서 보여드렸던 시선 추적이라든지 보이스라든지 또는 보행, 게이트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갖다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수준의 어떤 진단 바이오마커가 가미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다 하고요. 아시겠지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뇌신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치매고요. 어떻게 하면은 치매, 그러니까 디멘시아 단계가 아니라 MCI, 경도인지 단계나 또는 그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전 단계, 서브젝트 메모리 컴플레인트 작은 게 SMC 단계일 때 조기에 이 사람의 이 치매 가능성을 갖다가 탐지해서 그분들이 적시에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치매로 안 넘어가게 하느냐. 이게 뭐 이 뇌과학자들이나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 토픽인데요. 그런 부분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공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측면에서도 저는 아까 기다리면서 우리 천 교수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마그네틱한 인터벤션이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뭐 저는 그쪽 분야의 너비스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트리트먼트에 적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그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저희 요새 이제 메타헬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서 마무리를 갖다 할까 하는데요. 메타헬스는 결국은 여러 가지의 공간들이 존재하고 그 공간들 사이의 정보라든지 트리트먼트가 원활하게 주고받아지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우리가 메타헬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하나를 생각을 해봤던 거는 유방암 환자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대사질환성 특성이 큰 그런 암이기 때문에 이 암을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발의 위험성이나 또는 남은 건강한 삶의 기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최근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우리 나디아라고 하는 태국 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유방암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수술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동남아에 많이 퍼져 있는 게 우리 라인이니까 라인을 통해서 제페토에 있는 이 메디팔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병원에 우리가 입원 수석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 수석이 끝나고 나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수술은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시면은 일단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조 치료까지 다 받으시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실 때 우리 이런 메타 하스피탈 전용 단말기인 삼성전자의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워치를 받으십니다. VIP 환자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단말기로 접속을 갖다 합니다. 단말기로 접속을 해서
그 현재 상태의 수술 부위를 갖다가 한번 같이 보내준 단말기로 그리고 또 워치를 가지고서 한번 스캔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캔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상처 부위,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데이터가 우리 세브란스에 있는 주치의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주치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테이션을 받아서 이 현재 수술 경과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현재 상태를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촌에 있는 주치의가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은 태국에 있는 동네 약국에 가서 항암 치료제를 살 수 있는 그런 처방전과 또 동시에 이 유방암 환자를 위한 디지털 표적 치료제를 동시에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치료제를 갖다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제를 잘 먹고 또 동시에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잘 써서 6개월 정기 체크업 때까지 원격으로 우리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후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체크업을 받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해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MDH, 메타버스 디지털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같이 하나로 뭉쳐져서 융합돼서 사용자들에게 환자들에게 하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바이오 나노 엔지니어링 기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특정 전문 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이 메타버스 상에서 그러한 치료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디지털 헬스에서 시작해서 메타 헬스로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기업 또는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인더스트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2019년도에 US FDA가 불을 땡기는 바람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기껏해야 3년, 2년 된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노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울렛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또 학업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런 메타 호스피탈 내에 있는 디지털 치료제 또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저희 회사를 갖다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꼭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